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 가지 발언이 미국과 암호화폐 업계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절대 1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남겼고요. 중국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 들어봤을 때 다가오는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금융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의 숨은 의미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들어가지고 파격적인 경제 구상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 구매 부담을 덜겠다라면서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로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국민 1인당 2,00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심지어 영국 BBC 방송이 본인의 연설 영상을 편집했다라면서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예고해서 국제 언론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여러 가지 국가들과 외교 협력과 무기 거래까지도 이 추진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기존 외교 노선을 깜짝 뒤집는 행보도 보여주고 있죠. 언뜻 봤을 때 개별적으로 흥미로운 뉴스들이지만요. 이 면면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붙잡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인데요.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치들이 모두 표심을 노린 즉흥적인 이벤트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무리한 공약 내놓는 거다 이러면서 넘길 법도 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더 깊은 배경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 미국이 암호화폐 1위를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요, 이 기축통화 달러랑 금융시스템 장악으로서 전 세계 경제 패권을 누려왔어요. 20세기 후반부터는 인터넷과 테크 혁신으로서 경제 주도권을 이어갔었고요. 근데 디지털 자산,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은 새로운 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 통화체계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 권력 밖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한때 트럼프 본인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비트코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의 움직임을 계기로 깨달은 거겠죠. 이 중국이 한때 암호화폐를 단속하더니 최근에는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재진입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또 자체 디지털 위안화, 12DC 실험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인터넷 이후에 처음으로 기술 패권을 위협받는 상황인 거고, 암호화폐랑 인공지능 같은 영역에서 1위 자리를 뺏긴다면 미래의 경제 주도권도 위태롭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1위 발언 자체가 단순한 인기 영합이 아니라요, 이 다시 미국 중심으로서 게임의 판을 짜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언으로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지금 이런 선언을 하게 됐을까요? 현재 미국 경제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필요성이 어쩌면은 자명해집니다. 미국 가계부채는 현재 18.6조 달러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에는 석 달 만에 1970억 달러가 늘었죠. 빚이 쌓일 대로 쌓였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제조업 경기도 8개월 연속 위축 국면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인 48.7을 기록하면서 생산 활동 자체가 수개월째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일반 가정의 연체율 급등세입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자마자 우수수 무너지면서 미국 학자금 대출의 14.3%가 90일 이상 연체되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 자동차 할부라거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은 2010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최근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돈줄이 마른 소비자들이 빚을 감당 못한다는 신호인 거고, 물류 지표를 봐도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국 화물 운송량을 나타내는 지수가 2014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운송업계는 이미 미니 불황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숫자는 건조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소비가 식어간다. 실물 경기가 꺼진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겠죠. 실제로 미국인들의 고용 불안 심리는 지금 40년 만에 최고조라고 합니다. 요즘 직장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작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숫자는 4,000개 아래로서 감소했습니다. 갈수록 대형 기업 위주의 독식이 심해지고 또 혁신적인 신규 기업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회사채나 레버리지로 시장을 봤을 때 신용등급이 낮은 CCC나 B등급 대출들의 가격들이 연초 대비 9% 정도 하락했는데요. 위험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디폴트 위험을 걱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중 물가도 만만치 않죠. 이 미국 가정의 식료품비 지출이 월 평균 1,030달러로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이 생활비 부담이 기록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체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소기업들의 고용 인원이 한 달 사이에 5,900명 넘게 순 감소했고요. 중소기업이 직원을 줄인다는 것은
경영이 팍팍하다라는 방증이겠죠. 단기자금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기업 어음 CP 발행 잔액이 1.32조 달러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기가 화랑일 땐 기업들이 CP를 많이 찍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반면에 지금은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는 거. 이 대기업들도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구조조정으로서 올해 들어서 15만 4,600명 정도의 감원을 발표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압류 건수가 작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라서 상당히 씁쓸한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시장 시종이 낮은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은 30년 만에 최악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는 거고, 금융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에 시중은행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자금 시장에 유동성 경색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 연준이 상설 레포 시설 SRF 활용까지도 논의하면서 선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열드린 각종 지표들은요,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돈의 가격,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 상승과 부채의 누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돈이 너무 저렴했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니까 그동안 부채에 의존해가지고 굴러가던 경제의 약한 고리들이 전부 다 삐걱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 기업 감원, 이 모두 다 이자 부담과 신용 경색이라는 하나의 그림 속에 있었던 거고, 미국 정부도 부채가 천문학적인데 인간까지도 빚더미다. 그럼 전체 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만 고집하다라는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고 있고, 바로 여기서 암호화폐랑 XRP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 건지, 또 다른 길은 없는 건지. 신용 불안감이 커지면 역설적으로 대한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이 달러 같은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살짝이라도 흔들리면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이 담보된 자산으로서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근에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준비하는 것도 대표적이고, 이제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ETF로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려고 합니다. 이 전통 금융의 거대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식 통로가 생기는 셈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글로벌 자산 판도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주식 자산 규모는 120조 달러, 채권은 140조 달러로서 부동산은 250조 달러, 현금성 자산 M2 통화량이 100조 달러, 그리고 금과 은이 30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전부 다 합치면 대략 640조 달러의 부가 현재 전통 자산에 묶여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크립토를 합쳐도 불과 2조 달러 남짓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9조 달러 수준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인 애플보다도 작고, 전 세계 자산 대비로 봤을 때 동그라미 반올림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부의 0.3%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구석 시장이에요. 그래서 1비트코인 가격이 85,000달러인지 10만 달러인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판이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비대칭적인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거. 이 다른 거창한 내러티브가 없더라도요. 글로벌 자산의 0.01%든 0.1%든 아주 작은 비율만 암호화폐로 옮겨와도 이 시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실제로 전통 자산군, 주식과 채권, 부동산, 현금 여러 가지 고작 0.02%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재분배되더라도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지금부터 2배 정도로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전체 풀에 비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온 자금이 아직까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과 월가만 모를 리가 없겠죠. 앞서 짚은 미국 경제의 부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랑 이자를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그 이자 비용 때문에 새로 찍어내야 되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모든 돈은 누군가에게 빚집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이제 일부 자금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엔가 희소하고 공부나 은행 시스템 밖에 있으면서 이제 제도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치 저당 수단은 없을까? 바로 거기서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들이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금이 이런 역할들을 차지했었다면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 부상했고, 제도권 진입 장벽도 낮아지니까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매크로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이 장기화될 금리 상승과 재정 적자 속에서 달러 가치 희석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면서 채권의 듀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실물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보관 비율 같은 거, 이것도 시대에 안 맞는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발행량이 딱 정해진 2100만 개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눈을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이제부터 그럼 리플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이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구도에서 XRP를 빼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암호화폐 1위를 차지해야 된다 관련 말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과연 어떤 암호화폐로 1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 비트코인은 민간 분산 네트워크라서 미국 정부가 우리 것이오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리플사의 XRP는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하고 또 관리에 관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메이저 코인이에요. XRP 리플 원장은 탈주강성을 지향하지만요, 리플이라는 회사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미국 SEC랑 법적 공방을 겪었던 XRP가 지금은 오히려 가장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보한 코인이 됐습니다. 1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적어도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관들은 안심하고 XRP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플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 내에서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아시아랑 중동 같은 여러가지 해외에서 중앙은행 대형은행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국경 간의 결제 네트워크 구축이 한창입니다. 현재 전 세계 50개국 300곳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리플 넷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존의 국가 간의 송금이나 환전을 하려면 은행 간의 복잡한 망인 스위프트망을 거쳐야 됐었는데, 리플은 XRP라는 통으로서 순식간에 가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달러를 XRP로 바로 환전해서 전송하고 그 XRP를 일본 N으로 바꿔버리는 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 은행들이 서로 신용장부 맞출 필요도 없이 거의 실시간 거래가 되죠. 리플사는 금융기관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XRP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XRP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면요, 리플사가 보유한 XRP 가치도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랑도 연결이 되겠죠.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400억 달러 선으로서 암호화폐 중에 5위 안팎입니다. 한때 2위까지 올랐던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몇 년간은 부진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거고, XRP의 미래 성장 동력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제 송금 시장인데요. 전 세계 외환 송금 시장 규모가 연간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XRP가 담당해도 지금의 평가랑 비교도 안 될 가치 있는 네트워크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어요. XRP를 꼭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경쟁 솔루션들이 존재한다는 거. JP모건은 자체 코인을 활용한 결제망을 실험 중이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CBDC로서 국제 결제를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퍼블릭 체인들도 결제 속도를 높이고 있어서 이 XRP만의 우월함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결국 XRP가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이쯤에서 투자 실전적인 고민도 해볼 만합니다. 암호화폐 가치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절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다면요, 상대적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니까 금의 30조 달러 시장과 비교해서 지금의 2%도 안 되는 비트코인 시총은 아직까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XRP는 어떨까요? 풀의 경우에는 글로벌 송금 인프라로 자리매김한다면 스위프트망이나 전동금융망이 처리하는 막대한 일일 거래액 대비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장밋빛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상대 가치 평가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큰 손들이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나, 혹은 그럴 채비를 하고 있나. 올해 한 해 동안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중장기 보유자들은 꾸준히 보유량을 늘려왔었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유출이 지속되면서 공급량이 잠기는 현상들이 관찰됐었죠. 반면에 XRP의 온체인 활동을 봤을 때 활성 계정 숫자라거나 거래량이 증가 추세이긴 하더라도 아직까지 대규모 고래들이 움직이는 뚜렷한 신호는 찾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XRP 가격도 역시 올해 들어가지고 완만한 상승세지만요, 2017년, 2018년 이 광풍 때의 역대 최고가에는 아직까지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가설을 세워봅니다. 만약에 진짜로 미국 정부나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은밀하게 관련 기업에 투자하거나 XRP 유동성 공급 파트너로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최근 리플사 같은 경우는 대형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었고, 일본 SBI 홀딩스 같은 곳들은 XRP 활용에 적극적입니다. 이런 퍼즐 조각들을 모아보면은 메이저 자금들이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었지만요, 주변에서 맴돌면서 준비하는 단계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건요, 암호화폐 시장은 구조적으로 기존 자산과 다른 가격 상승 동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 모두가 비건할 때 어디선가 소수의 플레이어가 사들여서 급등세를 만들고, 또 정반대로 모두 열광할 때 폭락시키기도 하죠. 전통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만큼 기회랑 위험성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얻은 인사이트 하나를 공유드리자면은, 이 시장에 접근할 때는 잃어도 되는 만큼만, 하지만 중장기적인 가능성이 보인다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담아둔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전체 자산의 변두리에 있지만요. 한번 물꼬가 트이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유동성이 들어올 수도 있는 비대칭적인 영역입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또 과신하면서 몰빵하는 것도 반드시 경계하셔야겠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자면요. 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미국이 암호화폐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은 향후 몇 년 동안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은행들도 안심하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은행들도 안심하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주식 사듯이 손쉽게 비트코인이나 XRP에 투자하고 또 활용도 가능할 겁니다. 미국 월가의 자금도 빠르게 들어올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거는 남들은 뒤처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흥국이나 미국 바깥의 자본들은 위기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 중동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에 거액을 투자하고 아시아권에서 CBDC랑 암호화폐 실험에 적극적인 것도 그 신호로 보입니다. 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방금 언급드린 국제 송금 같은 분야에서 만약에 XRP 같은 민간 암호 자산이 효율을 입증하면은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하거나 보완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비용을 줄이고도 더 빠른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이 수수료 수익 일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의 케이크 일부를 가져오는 이 구조적인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만 이런 모든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믿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움직인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국채랑 달러가 믿음의 근간이었었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국의 정부들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안전핀을 찾게 될 겁니다. 저는 그 후보 중에 하나로서 암호화폐가 눈에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서 2년 후를 그려봤을 때 어쩌면 이런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에서 자산 1%를 비트코인, XRP, 리플 등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배분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은행에서 국제송금의 XRP 활용 공식화라거나 이 지금은 공상처럼 들리더라도 불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 자체가 공상 같았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작했고 법원이 XRP의 유권 해석을 내리는 현실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졌어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그 연장선일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라는 거. 이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640조 달러에 이르는 전 세계 자산 중에 단 1%만이라도 현재 2100만 개로 공급이 한정된 비트코인과 그 밖의 암호자산으로 몰리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때는 지금의 금융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도 그 변화의 조짐을 트럼프의 입 그리고 미국 경제 곳곳에서 읽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 같은 자산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미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우리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 외면할 것인가? 함께 탈 것인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락을 두려워하면 영원히 흔들리고요. 하락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이 시장의 하락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플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나만의 리플이 떨어지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대한민국 사람들만 떨어지는 거 아니고 미국 투자자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만 하락을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리플 XRP 보유자가 동시에 느끼는 하나의 파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파동들을 보면서 왜 내 것만 떨어지냐,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곤 하죠. 그 순간부터 심리가 무너지고 심리가 무너지면 원칙이 흔들리고요.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은 우리를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하락은 즐기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는 거. 이 파동의 방향과 의미를 읽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장과 같은 속도로 호흡이 가능할 거예요. 요즘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과거처럼 무작정 들고만 있는 장투가 아니라 효율적인 매매, 자신만의 템포,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이런 방식들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장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점이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정확히 그 자리에서 팔아줘야만 생겨요. 누군가의 결단이 만들어낸 자리라는 거고 그 고점의 뒤에는 반드시 하락이 따라옵니다.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서일 뿐이라는 거. 저점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공포에 눌려서 손절을 쏟아내야 그 자리에 바닥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서야 반등이라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에 시장은 누군가의 공포랑 누군가의 결단이 겹치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파동이라는 거. 우리는 그 파동을 타는 사람이 되셔야죠. 이 파동에 휩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